어제 경기 여주의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푹푹 찌는 열대야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에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일 인명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게 폭염이에요. 취약계층이 제일 방어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어떤 재해이기 때문에 재난이 되어버린 폭염, 문제는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름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장 선선한 여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죠.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이제 현실이 됐는데요. 폭염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생산성에 큰 차질을 50년 후면 어쩌면 한국에서 노지에서 사과 재배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끝날 줄 모르는 무더위. 재앙처럼 닥친 올여름 폭염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점점 더 길고 뜨거워지는 여름.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높은 습도, 도심 전체가 푹푹 찌는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양산과 모자, 부채로 해를 가려보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를 피할 수 없는데요. 가마솥 더위에 거리 인파는 자취를 감췄고 한낮 폭염은 한밤중까지 이어집니다. 너무 더워요. 네, 밤낮 없이 너무 후덥지근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주변에서도 그 에어컨을 생전 잘 안 켰는데 이번에는 진짜 에어컨 없이 못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동남아랑 이제 날씨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올해가 뭐 역대 제일 덥다 그러는데 매년 그 소리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와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일수는 모두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한 탓에 전국 곳곳의 아파트 단지들이 정전되는가 하면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경북 청도의 한 마을은 며칠씩 단수가 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이 넘게 발생했고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에 따른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벌써 그때는 늦은 거죠. 왜냐하면 갈증이 시작됐을 때부터 물이 섭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 갔을 때는 벌써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다시 뒤돌았었을 때는 그늘까지 가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게 요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차가운 물을 내뿜는 살수차가 도로 곳곳을 누빕니다. 흠뻑 물을 뿌려도 강한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지만 조금이나마 도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살수차 운행 횟수를 2배로 늘리고 어디든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골목길이라든지 주택가, 시장 그런 평소에 차량이 잘 못 갔던 그런 좁은 길까지도 이번에는 특별히 주민 시청에 의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밖에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씨. 사람들이 서둘러 무더위 쉼터로 들어갑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쉼터에서 잠시나마 땀을 식히며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근로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이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11개의 전용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캠핑카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이동 쉼터가 고속터미널 등 30여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24 편의점과 협력하여 900여 개 매장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날씨라 해서 데프리카로도 불리는 대구에서는 고정식 살수장치로 도로 온도를 낮추고 있고요. 어르신이 많은 농촌 지역에는 확성기가 부착된 드론으로 야외 활동 자제 경고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폭염이 그야말로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처럼 다가오는 곳이 있습니다. 48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돈이동 쪽방촌. 쪽방촌 상담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수시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어르신, 죽 드셨어요? 네. 드셨어요? 드셔야지. 폭염 대책 기간에는 이제 건강이 취약하시거나 이제 몸이 조금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일단 안전 확인이라든지 건강 확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이랑 오후 나눠서 뭐 이제 혈당 체크라든지 복약 지도라든지 뭐 이런 확인들, 안전 확인, 건강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빼곡히 들어선 쪽방 사이 골목길 가득 차가운 물이 안개처럼 분사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찜통 같은 방에 있기보다 쿨링 포구가 가동되는 골목길에 앉아 더위를 식힙니다. 사람 한 명 눕기에도 좁은 방. 작은 창문으로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선풍기에서는 연신 뜨거운 바람만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2년 전 복도에 공용 에어컨이 설치되면서 이곳 쪽방촌의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여전히 밤낮으로 문을 열어두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어놓고 자요. 그럼 바람이 싹 들어와요. 예, 창문도 열고. 근데 날씨가 무지 덥을 때는 좀 덥지요. 복도에 에어컨 냉기가 들어오도록 문도 열고 창문도 열었지만 방 안에선 땀이 흐를 만큼 덥습니다. 쪽방 구조상 에어컨을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는데요. 에어컨도 저희가 지금 95대 정도, 민간이 설치한 거 40대 하면은 135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기후를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쪽방 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상 이제 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찜통 같은 쪽방 대신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침대, TV, 소파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 대신 폭염을 피해 공용 공간에서 이재민처럼 여름을 나야 합니다. 이게 집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편하신가 봐요. 그럼 집에 못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있어? 감사해요. 네. 덕분에 내가 고맙지 뭐. 네.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종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 긴 바지와 긴 팔옷, 안전모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땡볕 아래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운 여름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36도 막 그렇게 되는데 그전에 이렇게 안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지쳐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과 확인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체온계와 이온 음료, 포도당 등 일명 여름철 더위 예방 키트를 들고 다니며 위급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제가 체온을 재면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상이 있을 때는 이 폭염 키트를 이용해서 저희 이렇게 불시적으로 처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한켠에 마련된 휴식 공간. 시원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과 얼음물도 가득 넣어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경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에서는 시간당 10분씩, 35도 이상의 폭염경보에선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공고하고 있는데요.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한낮 시간에는 작업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빠듯하지만 폭염은 이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강우 강도도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 지하에 물이 좀 고이게 되면은 감전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로 현장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났는데 바로 이렇게 폭염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생산성에 큰 차질을 지금 저희들이 맞게 됐고 공정 추진에 큰 타격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이렇게 폭염이 심해진 이유는 마치 이불을 덮은 듯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마가 물러간 한반도 상공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차지하는데 올해는 그 위에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까지 덮쳤습니다.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2018년보다 전국 열대야 일수는 올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원래 밤이 되면은 기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 주변에 수증기량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바다가 따뜻하고요. 이 바다가 따뜻한 것 넘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증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도 지상에서 나가는 열을 붙잡아둡니다. 온실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더운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7월 평균 기온은 42.5도로 관측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고 러시아 모스크바도 100년 만에 닥친 최악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폭염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1일과 22일 전 세계 지구 지표면 온도는 각각 섭씨 17.09도와 17.15도를 기록했습니다. 1940년 기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관측값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 값들이 말씀하신 그날의 최고점을 찍은 거죠. 그날이 정말 지구가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관측값을 가지고 있는 이후로 가장 더운 날이 맞아요. 그날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온난화 진행 속도 또한 빠르다는 건데요. 지난 20년간 서울의 폭염 일수는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과 표층 수온 상승폭 그리고 연간 해수면 상승폭 모두 세계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화가 빨랐고요. 도시화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도시 열섬 효과 등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온난화가 좀 강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한반도 근처의 바닷물의 온도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데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가 따뜻해지는 만큼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기온 상승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은 더 뜨거워졌고 더 길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정의하는 여름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은 100년 전보다 20일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습니다. 폭염은 결국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잦아지고 있는 극한 호우, 가뭄, 산불, 한파 등의 이상기후 역시 온난화로 인한 현상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말은 기후과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쌓이는 거죠. 대기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 쌓인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기가 반응하면 이제 대기 순환이 달라지고
그런 대기 순환이 만들어내는 게 강수, 가뭄, 폭우, 한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다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고 길어진 여름은 이미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과수농장. 후끈한 열기로 가득한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건 바로 남미가 원산지인 패션 후르츠입니다. 다른 한쪽 나무에는 탐스러운 애플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다른 한쪽엔 바나나와 구아바 그리고 용과까지 모두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이 늘고 있는데요. 가열대 작물을 한다라고 하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지만 되는 줄만 알고 계셔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작물 있죠. 그 온도만 가져도 재배가 가능해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정영현 대표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소득 작물로 열대 과일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시설 유지 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에 있는 겨울 기간에는 죽는 작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차피 난방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옛날 마냥 온도가 더 내려가는 온도라면 난방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겨울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난방비가 좀 덜 들어간다라는 거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건 기존 작물 재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던 귤이 이제 경기도에서 재배되고 있고, 경북의 사과는 강원도까지 북상했습니다. 지금의 북상 속도라면 머지않아 모두 한반도에서 사라질 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양구 이런 쪽을 갔었는데 제가 만나본 분의 많은 분들이 경북 출신의 농민인데 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경북에서 사과 농사 짓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병충해에 대응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과 품질도 뭐 좀 지대가 높은 같은 지역 같은 게 상관이 없지만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강원도로 왔는데 농사 짓기 너무 좋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는 우리 밥상 물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트 가도 야채가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손에 집기가 힘든, 조금 줄이기도 하고 예전보다 좀 덜 사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급감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카카오 주산지 서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카카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세계 카카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커피, 설탕 등 다른 원재료값 또한 같은 이유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농산물은 물론이고 커피, 빵, 과자, 초콜릿 등 가공식품 역시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후 변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기후에 따라서 수확량도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 수확량에 따라서 이제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직접 장을 보실 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인상된 품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처럼 더 길고 뜨거워진 여름은 물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폭염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매년 세계 총노동시간의 2% 이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조 4천억 달러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겪게 될 만성적인 신체 위험 때문에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이 2100년까지 무려 17.6%나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은 우리 삶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한 산업적으로도 자산적인 피해가 나타난다면은 그런 피해는 결국에 이 사회 경제적인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 자연재해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건 비용입니다. 폭염이나 폭우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어떤 기저질환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것이 어떤 국지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보자면은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열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장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감축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반이 지났어요. 올해부터 2030년까지 6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미 6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40% 목표 달성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현 정부는 산업 부분에 배출량 감소 목표는 또 약하게 또 수정을 해버렸어요. 한 번 여름 어떻게 잘 지나가면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상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로서 커다란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 기후 변화를 꼽은 응답이 지난해 처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폭우, 폭염, 극한 기상이 일상이 되고 나서야 기후 변화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시간당 100mm 이런 집중호우 찾아보기 힘들었었고요. 이렇게 17일째, 18일째 이어지는 열대야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조금씩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체감이 된다 전 국민이 그때는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는 어느 정도 변화에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파괴가 되거든요. 이게 누적될수록 임계치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탄소 발생을 현저히 줄인다고 해도 기후 변화를 막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장 2030년 탄소 배출 40% 감축 실현도 불투명해 보이는 지금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40%를 감축한다는 의미는 전 국민이 어쨌든 현재 안락함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이 후속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희생할 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어떤 국민적인 좀 그런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